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종국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정치학 개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정치학 개론이라는 과목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더 자세한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제 1강부터 들어가서 하게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과목 소개를 이렇게 A, B로 나눠서 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거죠. 행복한 사람이 만나는 것. 그러니까 자녀로서 가장 행복한 것은 뭐냐? 자녀로서 그건 좋은 부모를 만나는 거다. 아내로서 제일 행복한 것은 뭐냐? 좋은 남편을 만나는 거지. 학생으로서 가장 행복한 것은 뭐냐? 뭐 여러분들이 각기 추구하는 바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전의 맥락과 같이 좋은 선생을 만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좋은 학생으로서 자기가 학생이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은 무엇이 될 것이냐? 좋은 선생을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지금 유치원부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내면서 정말 행운으로 좋은 선생을 만났던 기억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역으로 좋지 않은 선생을 만나서 자신의 이 삶의 골짜기를 겪어본 그런 경우도 있겠죠. 제가 이 과목 소개를 단순히 정치학개론의 정치학개론의 강의 계획서를 소개한 것으로서 끝나지 않고 과목 소개 B를 지금 준비하는 이유가 이제 바로 그거죠.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내 이 교수 강의를 들었더니 행복해지는구나. 참 다행이다. 는 생각을 갖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학생의 입장에서 어떤 교수를 원하느냐, 이제 이런 거지. 저도 뭐 좋은 선생님들을 여러 분 만나서 지금도 교류하고 있고 또 나의 큰 행운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이런 학 과목을 가지고 생각을 할 때도 참 운 좋게도 좋은 선생을 만나서 따뜻하게 지도를 받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제가 대학원 외국에서 대학원 다닐 때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외국에서 대학원 다닐 때 UCLA라는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그렇게 되죠. 거기서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특히 뭐 리차드 스클라 선생 같은 분은 정말 참 나에게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던 분인데, 또 뭐 바바라 게디스 선생이라든지 다 좋은 선생님들인데
그 중에 또 한 분, 여기 지금 내가 소개하는 이 아스타인이라는 선생님도 내 공부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지금 여기 상당히 화면에 늙어 보이지만 그때는 참 팔팔했어요. 1983년도 뭐 4년도 그때였으니까 참 팔팔했는데 아주 그때도 저명했고 지금도 저명하신 선생님인데 그분은 이제 세미나에서 그 거의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고 와서 그 토론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토론 이제 어느 그 주에 걸렸던 토론 제목 그 대상 책이 Man, the State and War, 케네스 월츠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이 아주 국제 정치에서 굉장히 저명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의 책이 뭐 그렇게 두꺼운 건 아닌데 이제 막 유학을 가가지고 일주일 만에 이 책을 읽어오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황당했죠. 그래서 막 열심히 읽는다고 읽었는데 한 절반 정도밖에 못 읽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아스타인 선생이 이제 그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그 면담을 하면서 지도를 했어요. 그 세미나에서는 물론 전체가 만나서 같이 하는 세션도 있었지만 이제 개별적으로 한 사람씩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내보고 그래 뭘 읽어왔느냐, 월츠가 이 책에서 뭘 이야기한 거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도 나 뜨겁지만 예 읽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밤 정도밖에 못 읽었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읽어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뭐 읽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아스타인 교수가 그래 한번 내용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런데 이제 내가 이분은 그 이제 three images라고 이제 그 복제 정치를 세 단계로 나눠서 레벨 오브 애널리시스에 따라서 세 단계에 나눠 가지고 그 전쟁의 원인을 이제 설명하는 책이 이 책이. 근데 그 내가 읽은 것은 이제 그 국가가 이렇게 개인의 어떤 성향이 이 전쟁을 일으킨다. 그거는 주장.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한 또 비판. 그다음에 이제 국가가 그 전쟁을 일으킨다. 국가의 어떤 특징이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판 이렇게 하는데 바로 그 전 부분까지만 읽은 거지. 국가가 전쟁을 일으키는 국가의 어떤 특징이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거기까지만 읽고 가서 예, 이분은 그 민족 국가의 특성이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그 이제 민주국가에서는 전쟁을 회피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독재국가는 전쟁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스타인 교수가 막 웃으면서 책을 다 못 읽었구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저 좀 힘들더라도 시간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책을 다 읽어봐야 되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아니고 이제 이 아스타인 교수가 그러면 내가 좀 가세요. 그리고 나를 데리고 이제 그 바로 옆에 사회과학대 바로 이제 뒤편에 있는 리서치 라이브러리라는 이제 아주 그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 도서관에를 데리고 가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그 차근차근하게 책을 이렇게 분류표에서 책을 찾는 방법, 그 다음에 거기에 또 그 특수 자료들 놓는데, 그 다음에 이 논문들을 또 검색해가지고 찾아내는 방법, 그걸 차례차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꽤 오랜 시간을 그렇게 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이게 리서치 라이브러리가 그야말로 연구자에게는 핵심적인 기관이니까 이것을 잘 활용하는 습관을 키워야 되네요. 그리고 이제 끝난 거지. 그 뒤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무사히 거기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 마치고 그 뒤에도 이렇게 연구들을 하는 데 있어서 나름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이 교수가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지금도 그런 점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 캠퍼스에 나오는 그 강의만 이렇게 청취해 듣고 또 여기 이제 제가 요청하는 대로 감상문 써서 내고 뭐 이런 걸로 끝난다면 그 이제 여러분들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뭐 천차만별이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성적을 주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이긴 한데 좀 뭔가 아쉽다 이거지. 그래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또 이 정책 개론을 통해서 뭔가 많은 걸 얻어갈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제 이 과목 소개라는 방법이었어요. 응? 그래 이제 그 앞에 이 과목 강의 계획서를 좀 이제 꽤 시간을 들여서 1시간 동안 이렇게 소개를 한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이유기도 한데 그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바를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내가 아는 바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시금석 삼아서 여러분들 자신의 학습 전략을 진행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이제 바랍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정치학 개론을 할 때 우선 감상문 쓰는 거 감상문 이제 5개를 쓸 건데 이 감상문이라는 게 그냥 감상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응? 감상대로 쓰면 되는데 이 감상대로 쓰는 것을 좀 내실 있게 쓰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즉 말하면 글쓰기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으로 감상문을 쓰기 시작하는 분들은 상당히 당황하더라고. 그래서 뭘 써야 될지 모르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대충 어떻게든지 그냥 한 페이지 정도 이렇게 소위 끄적여서 내는 수준으로 해버리고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대단히 아쉬운 거지. 왜냐하면 물론 뭐 이 성적도 안 좋게 나오겠지만 이 좋은 글을 쓰는 연습을 할 시간을 놓친 거지. 기회를 놓친 거야. 그 양반 계속 앞으로도 글을 그렇게 잘 못 쓰는 사람으로 남을 수가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감상문도 이제 성적 자료로서 제출을 하는데 숙제이기 때문에 낸다는 걸로 끝나지 말고 나의 글쓰기 연습을 하는 장으로
생각하고 이제 쓰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당히 큰 부분이 기말 논문을 써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는 없어요. 그 이 귀한 시간을 뭐 이런 뭐 단답형 또는 뭐 찍기형 시험 문제 공부하느라고 쓸 필요는 없다 싶어서 구조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말 논문을 쓰는데 대학 와가지고 처음으로 기말 논문을 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논문이라고 할 만한 걸 처음 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도 감상문보다 더 당황스럽겠지. 우리 새내기들 중에 말이에요. 특히 이공자연 계열 학생들은 이런 걸 기말 논문 이런 걸 겪어보지를 않았었을 테니까 새내기가 아니라도 좀 당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것이 바로 기말 작성 논문을 위한 25가지 주의사항이에요. 여기서 이걸 체크를 한다. 그러면 여기 이제 기말 논문 작성을 위한 25가지 주의사항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건 내가 오롯이 여러 경우를 참조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꼭 이대로 한다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제 25가지 주의사항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첫 번째는 해당 강사가 평소에 강조하는 바를 살펴본다. 이거 중요해요. 왜? 우선 이걸 생각해 봅시다. 어떤 학생은 기말 논문을 쓰는데 해당 강사가 가르치지도 않은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는 거야. 특히 무슨 인터넷이나 또 그 무슨 신문이나 잡지에 나오는 논평 그런 걸 베끼다시피 그냥 잔뜩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강사가 볼 때는 기분 나쁘지. 아니 실컷 내 강의 들어놓고 내 강의 들은 건 다 어디 집어치우고 어디 신문 쪼가리에 있는 걸 가지고 여기 베껴놓나 이 녀석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사가 좋아하는 대로만 쓰라 이건 아니에요. 특히 이제 내 기말 논문의 주제는 내가 입장이 있는데 교수의 입장이 있는데 교수의 입장을 지지하는 이야기만 하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무엇을 강조하느냐는 것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학적 방법을 강조한다든지 국가의 그 주권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든지 또 민주시민의 교양을 강조한다든지 각각 그 주제 그 섹션에 따라서 강조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 강조하는 바를 살펴보고 그 중에 하나를 주제를 골라서 논문을 쓴다. 전혀 엉뚱한 걸 들고 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해당 과목의 강조점을 고려하여 알맞은 주제를 고른다. 이게 이제 같은 맥락에 강사가 강조하는 바와 해당 과목의 강조점은 거의 같겠죠. 그런데 사실은 개론이기 때문에 수백 가지 주제가 있고 강조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그걸 고르는 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순전히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데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시간과 여유를 고려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 학기 안에 그것도 보통은 이제 학기 중반이 넘어가야 기말 논문 주제를 골라가지고 쓰기 시작하는데 1년 동안 연구를 해야 될 주제를 고른다. 그건 말이 아니잖아요. 또 무슨 리서치를 1년 동안 해야 되는 주제를 고른다. 기말 논문 쓰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건 실질적으로 어렵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리서치 한 것을 모아가지고 그 주제에 알맞게 재구성하는 건 가능하겠지. 그러나 여하튼
자신의 역량과 주어진 시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주제를 고른다. 그 다음에 입장을 분명하게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개론이라 그래서 자기가 배운 것을 줄줄이 늘어놓기만 하는 것은 좋은 논문이 아니에요. 여긴 지금 좋은 기말 논문을 목표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스냐 노냐 이걸 분명히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뭐 남북 통일에 대한 주제를 하면 남북 통일을 찬성한다, 아니 반대한다, 뭐 이렇게 분명하게 잡아놓으면 그 논문 쓰기가 쉬워져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남북 통일에 대해서 이런 토론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 결론 남북 통일은 보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런 소리는 하나만 하는 거지. 물론 그 정치학 개론을 하는 처지에 뭐 그렇게까지 논쟁적인 기말 논문을 쓰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좋은 논문을 쓰는 연습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만 그 한국인들 특히 한국 그 학계가 가지고 있는 크나큰 병폐를 고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회주의지. 아주 나쁜 병폐예요. 그 한국 그 학문론 풍토는 이런 개론에만 몰두를 하는 거지. 막 그 서구에서 발달된 갖가지 이론과 논쟁들을 모아가지고 쫙 늘어놓고 이 사람의 말은 이래서 좋고 저래서 틀리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이래서 맞고 저래서 틀리고 쫙 늘어나요. 그거 막 이제 책 한 권 이제 쓰는데 막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그러면 당신 의견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신중하게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런 소리 그 참 기가 막힌 소리지. 그런 소리는 하면 안 돼요. 그 책 한 권을 쓰려고 했던 이유는 뭐겠어요?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려고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뒤에 가서 결론을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런데 내가 왜 기회주의라는 말을 쓰느냐 그러면 과거에 군사 독재 시절엔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하면 불이익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입장을 분명하게 않고 가급적인 모호하게 만들고 좋은 거 나쁜 것을 이렇게 쫙 늘어놓는 그 문화가 생긴 거지. 습관이 생긴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야 되는 창조성을 가진 민주적 국가 아니에요. 입장을 분명하게 한다 그래도 누가 여러분들을 잡아가지도 않고 뭐 그래요. 괜찮아요. 입장을 분명하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통해 네 번째 수업을 통해 배운 바를 충실히 반영한다. 이게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해당 과목의 평소에 강조하는 바, 이 과목을 배웠는데 배운 바는 전혀 반영을 않고 어디 자기 동아리에서 뭐 떠들었던 걸 그대로 반영을 한다. 그건 뭐 웃기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과목을 들은 거야? 응? 그러니까 수업을 통해 배운 바를 충실히 먼저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창조성 있는 주장을 하는 것이 순서가 된다. 처음부터 창조성을 강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창조성도 다 정도가 있는 법이지. 제가 이제 뭐 옛날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그 한참 군사 독재 시절에 거의 뭐 수업도 뭐 않고 수업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상황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 좀 하려고 그러면 나가자 그러고 이제 막 가서 꽹가리치면서 사랑도 명예도 뭐 이러면서 그
데모하고 그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뭐 법대라고 알고 있는데 뭐 법대에서 어느 교수님이 이제 중간고사 시험을 보는데 어느 학생이 탁 시험 시작했는데 탁 몇째 쓰더니 딱 나가더라네요. 그래서 뭐라고 썼는 거 가봤더니 투쟁 딱 이렇게 답안지에다가 쓰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수를 어떻게 주셨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때는 그때의 또 맥락이 있죠. 그 답안지 전체에다가 투쟁 두 글자만 쓴다고 쓰는 것이 옳을 때가 있고 근데 지금은 무슨 뭐 투쟁 그렇게 쓰면 안 되지. 지금 이렇게 열심히 그 많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학습을 하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줬는데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수업에서 배운 바를 충실히 반영한다. 기타 자료를 최대한 풍부하게 추가한다. 이게 뭐 상식적이겠죠? 여섯 번째, 서론, 본론, 결론은 논의 구조를 명백하게 한다. 그건 이제 사실은 이게 개론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냥 완전히 창조적인 에세이를 쓴다면 서론, 본론, 결론 구조는 필요도 없죠. 또 논문에 따라서 서론, 본론, 결론 구조를 않는 것이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말 논문이라든지 졸업 논문이라든지 논문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서론, 본론, 결론을 이렇게 구조를 명백하게 하는 게 좋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정치학 개론에서 기말 논문을 쓸 때는 아예 제목을 1. 서론, 2. 본론, 3. 결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라 얘기해. 정치학 개론에서 연습하고 뭐 비교정부론에서 연습하고 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졸업 논문 쓸 때는 그야말로 참 멋진 논문을 하나 쓰고 졸업하라 이거지. 서론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가설 형태로 요약하고 가설 검증의 이유와 구조를 설명한다. 이게 멋진 말인데 뭐 가설이라든지 가설 검증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나중에 수업 시작하면 1강에서 다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본론에서는 관련 자료를 소개하고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가설 검증을 진행한다. 그 다음에 결론에서는 본론에서 다룬 바를 요약하고 그 의미와 미래의 관심사를 서술한다. 이게 개론 수준에서 그 기말 논문 쓸 때 아주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1강에 가면은 표준 이론의 10단계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표준 이론의 10단계. 표준 이론의 10단계를 참조하여 주요 개념의 정의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쓰는 용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쓰는 사람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그 트럼프 그 정치에 대해서 누가 에세이를 써달라길래 자료 조사를 하다가 재밌는 걸 발견을 했어요. 트럼프 정치에 있어서 말이에요. 이게 오바마 케어라는 거 있죠. 글씨 쓰기가 힘드네. 오바마 케어. 이제 오바마 행정부에서 만든 의료 보험 제도 같은 거죠. 근데 뭐 의료
우리 한국의 의료보험이 최고예요. 그런데 미국은 그게 지금 없으니까 국민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이제 뭐 가난한 사람은 그냥 병들면 그냥 죽는 건데 그래도 이제 오바마 행정부에서 오바마 케어라는 것을 냈는데 트럼프가 이것을 막 엄청 공격을 해서 오바마 케어를. 그런데 그 여론조사라면 Affordable Care Act, ACA라는 것을 또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이건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그 보험을 제공하는 거지. 그래서 오바마 케어는 찬성하냐 그러면 이건 반대. 그 다음에 ACA는 찬성하냐 그러면 이건 찬성. 이렇게 한다 이거지. 그런데 사실은 뭐야 그러면 오바마 케어가 ACA야.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는 ACA의 별칭이지, 별칭. 별명이에요.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이제 트럼프가 그 미국의 무지한 청중들을, 무지한 시민 다수를 그 오도한 거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건 말이 안 된다고 양식 있는 사람들이 또는 뭐 뉴욕 타임즈나 무슨 CNN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하면 그 이제 트럼프가 이건 나쁜 놈들이다. 이것은 무슨 저기 뒤에 무슨 뭐 일루미나티라든지 뭐 이런 놈들이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오바마 저기 트럼프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오바마 케어는 ACA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지. 이 표준 이론의 10단계를 참조해 가지고 그 주요 개념의 정의를 분명하게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장절항의 순서로 논의 구조를 배치한다. 그 다음에 12번에 한 문단에서는 한 가지 주제만 다룬다. 문단이란 말이 알겠죠? 그 다음에 13번에 표절 시비가 없도록 인용 여부를 점검한다. 그 다음에 14번 인용 혹은 재인용의 경우에는 각조건 미주를 첨부한다. 15번 논문 말미에 참고도서를 추가한다. 이게 특히 이 뒷부분 세 개는 중요해요. 표절 시비가 없도록 인용 여부를 근데 이게 표절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표절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뭐 이렇게 누가 쓰는데 뭐 풋노트 달아라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대학교 오면 다릅니다. 대학교부터서는 자기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남이 한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처럼 쓰면은 그걸 표절이라고 그래요. 그 법에도 이건 저촉이 돼요. 이제 큰 그 코를 다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 말을 쓰면은 항상 인용을 해야 돼. 이제 나무 말을 그대로 갖다 쓰면 이렇게 따옴표를 해가지고 인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무 말을 좀 변화시켜서 사용하면은 이렇게 이제 뒤에다가 이렇게 각주를 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인용과 각주 이런 거예요. 각주는 그 책이 있을 때 논문 페이지가 있을 때 밑에 다리 부분에 하는 다리 각자에 줄을 다는 것이고, 미주는 이제 그 논문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다가 주만 이렇게 따로 독립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래아 한글에서는 그냥 지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해요. 참 좋은 시대예요. 이렇게 디지털 문서로 이렇게 다루게 되니까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와가지고 뭐 옛날에는 그냥 이 각주 달 거냐 미주 달 거냐
특히 각주를 달면 또 논문을 수정하면 또 이게 밀려가지고 막 이걸 새로 또 타이핑하느라고 아주 골머리를 앓고 하던 때가 있었는데 말이에요. 참 좋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도서는 당연히 이 인용한 이렇게 실제로 참고한 것만 늘어나야 돼요. 어떤 학생들 보면 막 원서를 엄청 늘어놓는데 이 학생이 도저히 이 참고도서를 다 봤을 리가 없는데 이 원서를 이 한 학기 동안 봤을 리가 없는데 왜 참고도서를 늘어놨는지 모르겠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도리어 부정직한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점수에 나쁘게 영향을 주겠지. 여하튼 중요한 것은 참고도서는 자기가 참고한 것만 물론 단 한 구절을 참고하거나 한 문단의 그 요점을 참고했어도 충분히 참고도서 추가하면 참고도서 써놓으면 돼요. 그러나 참고하지 않은 도서는 거기다 쓰지 말아라 이거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에요. 무조건 멋있게 보이려고 참고 도서가 아니라 다른 데서 인용했는데 그 인용한 원서를 거기다 밑에다 늘어놓는 거 실제로는 자기가 보지도 않았죠. 그런 행동은 처음부터 습관을 들이지 않는 게 대단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16번은 각 문단의 첫머리에서 그 문단의 주제를 요약한다. 가급적이면 17번 한 문단의 구성은 5문장 이내로 한다. 그 다음에 18번 각 문단의 첫머리는 반드시 들여쓴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한 문장은 15단어 이내로 짧게 끌어 쓴다. 이게 중요해요. 문화에 따라서 문장을 길게 하는 문화가 있고 길게 하면 안 되는 문화가 있는데 우리 한글은 안 되는 문화예요. 물론 길게 쓰는 분들도 좀 있는데 길게 쓰려면 특히 독일어 같은 것이 그런데 관계사가 발달이 돼야 돼요. 관계사. 그래서 이렇게 뭐라 하고 콤마 찍고 이게 D 또는 영어로 who 이런 관계사들이 아니면 that 이런 관계사들이 있을 경우는 또 길게 할 수 있지. 또 뭐라 하고 또 이렇게 늘어쓰고. 이게 독일어는 이 관계사들이 좀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길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한국어는 관계사라는 것이 없어요. 한국어는 이 주어 서술어 관계가 아주 명료하고 그 다음에 관계사를 하려면 만들어도 되기는 해요. 그거 앞에서 지적은 바로 그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지만 그게 뭐예요? 새로운 문장이나 다름없지. 그러니까 한국어는 본질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쓰는 것에 적합한 이 언어입니다. 그래 이 간단 명료하게 쓰는데 왜 15단어냐? 왜 16단어가 아니고 15단어냐? 그냥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쓰면서 보니까 그냥 도대체 학생들에게 몇 단어 정도로 길면 몇 단어까지라고 이야기할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보니까 15단어 정도가 제일 길게 보이더라고요. 여기 봅시다. 여기 지금 가장 긴 거 한 단어, 두 단어, 세 단어, 네 단어, 5단어, 6단어, 7단어, 8단어, 9단어. 9단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히 길어요. 15단어면 꽤 긴 거지. 그 다음에 힘이 있도록 능동형의 동사를 쓴다. 이것도 사실은 내도 많이 지적을 받았어요. 초기 논문 보면 수동형이 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영어를 쓰는 지역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 수동태 뭐 이런 걸 쓰는 좀 습관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국말에 수동태라는 게 있나요? 없지. 그러니까 한글로 쓰는 말은 수동태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수동태적인 그러한 서술 구조는 있죠. 서술어는 있어요. 된다, 뭐 이렇게, 응? 된다, 안 된다, 이런 방식의 수동 구조는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이게. 배치한다, 다룬다, 점검한다, 이렇게 확인한다, 이렇게 능동형의 그 구조, 용어, 서술형으로 끝을 맺는 게 좋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꼭 필요한 이야기들 하는데 미사여구를 피한다. 뭐 여러분 잘 아실 거고, 좋은 문장들을 참조하여 우리말답게 쓰려고 노력한다. 이것도 뭐 정말 공자님 말씀이지, 당연히. 없어도 문맥이 통하는 말은 과감히 버린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지금도 논문이나 이 글을 쓰고 나면 뭐 대여섯 번은 꼭 봅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좀 같은 말을 반복해서 설명하거나 늘어놓는 경향이 있거든. 근데 이게 나쁜 습관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쓸 때는 잘 모르는데 써놓고 나중에 읽어보면 그게 발견이 돼요. 그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없어요. 없애면 좀 이상할 것 같다 싶은데 없애고 나면은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글쓰기에서 이렇게 없어도 문맥이 통하는 말은 과감하게 버리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왕 쓰는 글, 좋은 글을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이 공자 말씀, 계획된 원고 분량을 준수한다. 기말 논문 내가 여러분들에게 신매 내외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한 5매 정도로 제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매가 가깝게 쓰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게 좀 과한 거죠. 그죠? 교수가 10매 내외로 해주세요. 그러면 10매 내외로 생각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왜냐? 물론 이제 가급적 간단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 가가지고 사장 앞에서 또는 회장님 앞에서 이제 브리핑을 하는데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막 브리핑을 하는데 1시간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막 사장은 그냥 막 지겨워가지고 언제 끝나냐 하는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어. 그럼 벌써 여러분들은 꽝이야. 적어도 1시간 할 것을 20분 정도에 끝맺을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필요해요. 이제 우리 정치학 개론 기말 논문 쓰면서부터 그런 연습을 해봅시다. 하여튼 딱 계획된 10매라 그러면 의도적으로 10매를 딱 한번 맞춰봐요. 그 다음에 원고를 작성한 후에 최소한 3번 이상 읽고 다시 수정한다. 뭐 이것도 참 공자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기말 논문을 이제 학기말에 쓰려고 그런다. 그런데 적어도 한 3주 전부터는 착수를 해야 돼. 그러놓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늦추다가 일주일 남겨놓고 이제 마감 일주일 남겨놨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왜? 그럼 나름 기말 논문인데 잘 쓰려고 애를 쓸 거 아니야. 그런데 한참 쓰다 보면은 절반밖에 못 썼는데 벌써 수요일이야. 그럼 뭐 죽자사자 써도 간신히 토요일 날 써서 일러닝에다가
올리고 끝나요. 그러면 안 되지. 그 읽고 수정할 시간이 없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적어도 한 3주 전부터서 기말 논문 작성을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한 뭐 최소한 2, 3일은 남겨놓고 원고를 이제 한번 다 쓰고 그 2, 3일 사이에 또 한번 다시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서 아까 여기서 없어도 문맥이 통하는 말은 과감히 버리고 15단어 이내로 된 것은 끊고 능동형이 아닌 것은 능동형으로 바꾸고 이렇게 쫙 이렇게 해봐야 된다 이거지. 그램으로써 좋은 기말 논문을 쓸 수가 있어요. 일러닝은 또 대면 수업하고 달리 그 평가가 좀 후해요. 이건 학교 방침인데 상대 평가긴 해도 거의 뭐 한 30% 가까이를 A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냥 뭐 A지 뭐 A. 그 참 좋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신경을 못 쓰는 건 당연히 그냥 이제 점수가 빵빵 뒤로 밀리는 거죠. 자, 기말 논문 작성을 위한 25가지 주의사항. 내가 이리저리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뭐 몰라도 여러분들이 기말 논문 작성을 안 하는 건 아니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건 모르면은 엉뚱한 나무다리 긁을 수가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기타 자료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텐데 그걸 내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요약을 만드는 7단계 참조를 하고 여기 보면 또 여러분들이 그 행정고시나 뭐 이런 거들 보려 그러면 기출 문제가 필요할 거야. 그럼 이제 여기 기출 문제 내가 좀 모아놨으니까 이거 참조를 하고. 그러니까 그 개론 강의를 구성할 때 이런 기출 문제 경향이 뭔지를 생각해서 개론 강의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요런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 하는 것을 알고 시험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지 이제 내용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공시 전략 계획이라는 것을 이제 정외과에서 만들었어요. 공무원 시험 준비 전략 계획이라는 거지. 이게 뭐냐면 이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시험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한번 보세요. 공시 전략 계획, 공시 스트레이티지 플랜, 이름도 멋있네. 이 여러분 이름 쓰고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7급을 준비하겠다, 9급을 준비하겠다, 뭐 8급을 준비하겠다, 무슨 뭐 출입국 관리직을 준비하겠다 이럴 때 계획 있으면 막연하게 그냥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마구 막 여기저기 묻고만 다니지 말고 무슨 이 공시 전략 계획 이것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여러분 그 노트북에 그 컴퓨터에 놓고 먼저 이름 쓰고 작성하고 목표 이렇게 뭐 몇 년 이렇게 2022년 봄 무슨 뭐 출입국 뭐 관리직 시험 이게 준비. 그다음에 이제 준비 과목은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잖아요. 이 준비 과목은 그 인터넷 쳐보면 금방 다 나온다고. 그 다음에 교재도 아주 쉬워요. 요새는 막 인터넷에서 너무 유명한 교재들 막 평가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 읽어봐도 알겠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시일자는 먼저 써야 되겠죠? 그러면 고시일자 이게 작성일에서부터 고시일까지를 카운트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며칠이 지금 남았는가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뭐 320일, 320일 플랜이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교재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목표가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정치학 개론은 뭐 30점 만점에 28점. 뭐 그다음에 무슨 뭐 행정학은 뭐 30점 만점에 30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다 구체적인 세부 목표를 정하고 그 세부 목표를 달성하는 그 계획을 일정에 따라서 쫙 여기다가 해본다. 이렇게 쭉 선을 내려서 이렇게 해본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여기에 이제 쓰지 못한 기타 사항들을 메모를 해놓고 수시로 이것을 점검을 해 나가면 된다. 응? 공시 전략계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정치학 개론을 활용하면서 진행을 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기말 논문 작성을 위한 25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리 새내기일지라도 이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렸으니까 한 학기 동안 스스로 이렇게 갈고 닦으면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다음 1-0강으로 넘어갈 때 거기서 뵙겠어요.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